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내 총생산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국민소득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들여서 소개한 것이 국민총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뭐 실질이든 명목이든 하여튼 우리가 국내 총생산하고 국민총소득은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인데 두 개가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국내 총생산은 생산활동, 생산활동에 이제 특히 이제 생산 면에서 측정한 국민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민총소득은 이제 그 생산보다는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분배 면에서 측정한 국민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만약에 경제가 완전히 폐쇄돼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전혀 어떤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 총소득하고 국내 총생산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냐면 경제가 개방된다 하더라도 수출이나 일반적인 이제 물건의 수출과 수입과 같은 그런 무역은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무엇이 큰 영향을 미치느냐면은 무역보다는 영향을 미치는 게 생산 요소의 국가 간 거래.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가지고 그 생산에 기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간다.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외국인 노동자가 벌어가는 부분은 뭡니까? 자기 나라 송금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에서는 빠져나가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뭐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뭐 삼성 그러니까 르노처럼 이제 뭐 일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뭐 그래가지고 벌어들인 그 이익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배당으로 일본으로 이제 보내진다. 그러면 이제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뭐 SM5나 SM3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지만은 그 국민 총소득에서는 뭡니까? 일본으로 배당금을 보내주는 부분, 이것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방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국민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이 되면은 국내 총생산하고 국민 총소득 간에 이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괴리의 주된 요인은 뭡니까? 생산 요소의 국경 간 이동이죠. 생산 요소, 자본이나 노동. 근데 노동은 국경 간에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본이 국경 간에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는데 뭐 노동도 뭐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경제는 안 좋은데 또 인구는 많으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여서 본국에 송금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국민 경제에 기여를 하거든요.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도 국가 간의 이동이 이 국내 총생산하고 GNI 간의 차이를 가져오고 또 자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따로 측정을 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따로 측정하는데 어느 것을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내의 경제 활동 정도에 대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고용률을 올린다, 실업률을 낮춘다, 뭐 이런 것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은 국가 간의 이동이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고용하는 것보다 뭡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그 내국인들을 고용을 많이 저절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는 국내 총생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후생 수준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 그럼 후생 수준은 암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되더라도 이것이 뭡니까? 대부분이 뭐 외국에 소득으로 다 보내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생산은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돈을 벌어가는 거는 외국인들이 외국에 있는 자본가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간의 뭐 후생 수준을 내가 비교하겠다. 라고 하면 GNI가 없으면은 뭐 GDP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지만 GNI라는 데이터가 따로 있으면은 GNI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국민총소득의 개념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개인 가처분 소득 그러면 개인 가처분 소득이 우리가 배운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죠. 가계 처분 가능 소득.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 경제 주체가 이제 정부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부는 이제 빼고 민간 경제 주체가 기업하고 가게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계 가처분 가능 소득은 기업이 벌어가는 소득이 아니고 가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벌어가는 소득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서 세금이나 이전 지출을 조정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계의 소득 수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을 우리가 보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나라 생산이 많이 되더라도 기업이 이제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것을 가계에 나눠주질 않고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 생산 요소한테 나눠주질 않고 사내에 많이 유보를 한다면은 그만큼 뭡니까? 가계 소득이 늘어나질 않겠죠, 그죠? 물론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조금 이제 어폐는 있어요. 왜? 우리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가계한테 임금이나 배당으로 주질 않고 자기가 쌓으면은 마치 가계가 그 소득을 향유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기업의 사내유보이윤이 쌓이면은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게 보통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거. 그것도 일종의 소득이거든요.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거는 아닌데 직접 기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하고 내가 보유해서 내 주가가 올라가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 일단은 뭐 여러분들 거시경제학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처음 인트로덕션 단계인데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최경환 씨가 기재부 장관 처음 됐을 때 기업이 이제 사내 유보를 너무 많이 보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그럼 그게 왜 나왔느냐 라고 하는 그 취지.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야당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성장을 해야지 나눠줄 게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나눠줘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쓸 테니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논쟁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논쟁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소득 개정과 항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뭐 내가 얘기한 것 좀 너무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국민소득 개정상의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주제가 이제 거시경제의 활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에 우리가 좀 가장이 아니고 중요한 이제 그 척도가 중요한 매저가 국내 총생산, 생산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막 측정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무턱대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를 어디에 어떻게 잘 설치를 해야지만 되느냐 이런 이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뭐 우리가 기업의 활동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기업의 그
회계, 기업 회계를 하죠. 그러니까 기업 회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연말이 돼가지고 또 분기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물며 하나의 기업의 그 활동 수준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기업 회계를 작성하는데 국가의 활동 수준을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 주먹국으로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업 회계만큼 그렇게 깐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국민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이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우리가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뭐 조금 이제 영어로는 이제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ing이라고 해서 NIPA, NIPA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 P를 빼고 그냥 National Income Accounting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자꾸 이제 방법이라든지 이 기준이 자꾸 변하죠. 처음에 이제 이 내셔널 인컴 어카운팅을 고안한 사람은 이제 쿠즈네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고안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해도 지금 포함되는 그렇게 많은 생산물들이 다 포함되지는 못하고 굉장히 좀 단순하고 지금 보기에는 좀 조악한 그런 이제 것이었는데 점점 이것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오래 전도 아닙니다. 쿠즈네스가 이 내셔널 인컴 어카운팅 만든 것이 아마 2차 세계대전 그 부근의 일일 거예요. 연도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오래된 일도 아닐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인가? 하여튼 뭐 전인가 후인가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이 국민소득 개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뭐 국민소득 개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 또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 마치 뭐 여러분들이 기업 회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배우듯이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정말로 우리가 한 15분 정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국민소득 개정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국민 경제의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도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형 고정 자산, 유형 고정 자산 안에 현금성 자산도 있고, 뭐 그 안에 또 예금, 현금 있고, 받으러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한 변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 정도는 이제 국민 계정을 직접 측정을 하고 관여를 하는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통계청의 담당자들의 레벨에서는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얘기겠지만은 우리 레벨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큰 항목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 국민 계정상의 중요한 변수들, 항목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항목들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회계에서도 뭐 현금성 자산 아니면 유동자산, 그럼 유동자산 안에는 뭐 현금이 있고 예금이 있고 뭐가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걔네들을 더하면은 유동자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데피니션이죠. 세부 항목들하고 이것 간에 그것을 더한 좀 더 큰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데피니션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데피니션이고 데피니션의 정의식인데 정의식은 우리가 그 식의 성질로 보면은 뭡니까? 항등식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 A는 B 더하기 C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현금 더하기 예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정의식이죠. 항상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등식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항등관계를 그러니까 여기서 항등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의식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항등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선 국민소득 개정의 원리를 봅시다. 이제 국민 경제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 경제의 활동을 사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건 기업 회계하고 똑같죠. 기업도 뭡니까? 기업의 활동을
활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지,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면은 그거는 뭐 예산이 되든지 플래닝이 되는 거죠. 이게 플래닝이 아니죠. 이거는 사후적으로 그냥 일어난 것을 덤덤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데피니션에 맞게, 정의에 맞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국민소득 개정의 체계상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변수들이 있고 걔네들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바로 정의죠. 걔네들 간에. 그것이 항등 관계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항등 관계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항등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항등 관계는 생산 국민소득하고 지출 국민소득이 이제 같아진다는 항등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식은 사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q인데요. 요 식을 한번 이제 도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부문 모양. 자, 이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는 것이 누가 사간다 했습니까? 일단 생산물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은 Y죠. 기업이 공급을 하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가는 것은 가게가 사가는 걸 소비라 그랬고, 기업이 사가는 것을 투자라고 했고, 정부가 사가는 것을 정부 구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게 이제 해외 부문은 사가는 동시에 또 뭡니까? 여기다가 또 팔죠. 여기 약간 자, 그래서 이걸 좀 써보겠습니다. 자, 생산물에 대한 지출입니다. 지출인데 이건 누가 지출을 한 거냐 하면 국내 지출입니다. 국내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내의 이 국민 경제 내의 가계, 기업, 정부가 이제 지출한 겁니다. 자, 이걸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비가 있을 거고, 그죠? 소비. 예, 근데 소비인데 소비에다가 내가 D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왜 그 D를 붙이냐면은 요거는 이제 이 C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가 소비하는 전체 소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계가 이게 만약에 수출하고 수입이 없는 아주 폐쇄된 3부문 경제라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는 전부 다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C하고 CD는 같을 텐데 만약에 개방 경제가 되면 우리나라 가계가 소비하는 소비 중에 일부는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그렇지만 또 나머지는 뭡니까? 해외 기업들이 생산한 생산물. 그거는 요 생산물 시장은 우리나라의 GDP를 측정하기 위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산물 시장이거든요. 근데 가게가 여기만 사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해외에서도 사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산물 시장이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 거죠. 여기. 열로도 가고 열로도 가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소비나 투자가 얼마나 지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대한 물건들을 암만 지출을 많이 해봐야 그거는 우리나라 생산물을 늘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수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C는 어떻게 돼요? 정의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소비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CD. CD는 내국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굿에 대한 도메스틱 굿이라고 하는 것을 따서 C고요. 더하기 CF 외국제 소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있을 것이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있어요. 두 개를 합하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이에요, 전부 다. 그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가 내국제, 도메스틱 사실은 goods and services죠. 우리가 생산되는 생산물은 goods and services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foreign goods and services. 이거는 뭐 일본 거든 미국 거든 하여튼
두 개를 더하면 우리 여러분들의 전체 소비, 우리 가계의 전체 소비가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투자도, 기업이 공장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위한 투자도 짓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기계 설비를 살 수도 있고 외국에서 기계 설비를 생산된 것을 수입할 수도 있어요. 투자도 항등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정의식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투자도. 뭐 정부라고 또 뭐 항상 우리나라 것만 사람 법은 없잖아요. 정부도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뭐 그런 뭐 그건 있을지 몰라도 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GD만 다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요 생산물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된 것이 전부 다 이제 다 지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국민소득하고 지출국민소득.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생산국민소득은 우리가 Y라고 이제 총생산입니다. 이거는 GD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GDP는 우리나라 내국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 그럼 이제 이거는 생산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이 생산물에 대한 지출은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 가계가 지출한 것은 C가 아니고 뭡니까? C, D죠. 왜냐하면 가계가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계가 이제 소비 지출을 만약에 외국 걸 썼다 그러면은 이게 외국의 생산물 시장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CM은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출하고 이것의 생산량이 같아진다는 게 지금 생산국민소득하고 지출국민소득이 같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되고 애매하면 바로 질문을 하세요. 지금 뭐 녹화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질문 안 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똑같겠죠. 투자, 기업도 가고 정부 부분 이렇게 가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살려고 지출한 거. 이러면 뭐 사실은 외국의 소비, 외국의 투자, 외국의 정부 구매가 다 합해진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나누지 말고 이걸 뭐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까? 수출이라고 했죠. 수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기호를 안 쓰고 말로 얘기를 그동안에는 해왔는데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거시경제 모형에서 많이 쓰는 기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문자 C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소비구나. I가 나오면 이건 투자구나. G가 나오면 정부 구매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X가 나오면 이제 수출이구나. 자, 근데 요 두 개는 같아져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생산물 시장에서 1년 동안 기업이 생산해서 이쪽으로 공급한 양하고 이쪽에서 뭡니까?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그리고 또 해외 부문이 사간 양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항등 관계죠, 그죠? 자, 이 수출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아직도 우리가 쓴 이것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아까 썼던 게 항등식이 요런 게 D 같은 거 없이 CIG 더하기 X-Q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걸 이렇게 요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조금 고쳐 쓰겠습니다. 여기서 CD는 C에서 CF를 뺀 거죠, 그죠? 그래서 C 빼기 CF, 그죠? 더하기 ID는 I 빼기 IF, 더하기 GD는 G 빼기 GF, 더하기 X. 여기까지는 이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다시 쓴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CF 더하기 IF 더하기 GF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 거를 보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안의 가계 기업 정부가 외국의 생산물을
상금에 대해 지출한 겁니다. 소비나 투자든 뭐든 외국의 생산물에 대해 지출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의 가계 기업 정부가 외국 생산물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외국 생산물이 수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개 더한 게 바로 우리가 이제 Q라고 하는 것으로 부를 텐데 이건 이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M으로 보통 많이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수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임포트니까 뭐 IM으로 쓸 수도 있고 뭐 M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 M은 또 나중에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또 중요한 변수가 모형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여기서는 Q라고 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아니면 IM이라고 하는 그냥 두 자를 써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이 식이 나오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Q. 여기 G를 정부 지출이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부 지출이 아니고 정부 구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은 정부가 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돈을 다 말하는데 이걸 크게 나누면은 이 반대급부로서 주는 거, 즉 물건이나 또는 서비스를 사고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방적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전 지출, 뭐 기업에 대한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보통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정부 구매하고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가.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지출까지 포함돼야지 정부 지출인데 여기서는 이 G는 정부 지출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정부 구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 생산물 시장에서 지워버렸지만 생산물 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로 측정을 한 거잖아요. 생산물 시장이 있었고 여기서 물건을 누가 사가느냐. 가게가 사간 게 소비, 정부가 사간 게 정부 구매. 그러니까 여기는 좀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좀 있으면 지우고 정부 구매라고 쓰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하나 우리가 요 식이죠. 이걸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도출하는 거는 썼지만 이제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q다. 자, 이렇게 쓰고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해도 또 혼동스럽고 다음에 얘기해도 또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두 번에 거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요 식은 우리가 항등식입니다. 항상 이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생산물 시장이 있잖아요. 생산물 시장에 물건을 갖다 파는 게 누가 갖다 팝니까? 기업이죠. 그럼 이 기업이 하나입니까? 혼자 갖다 팝니까? 수많은 종류의 사실은 생산물이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팝니다. 이거 뭐 꼭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만 기업이 아니고 집에서 뭐 농사 짓는 거라든지 조그맣게 뭐 분식집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작은 가게들도 전부 다 생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사가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소비. 이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또 투자도 뭡니까? 이것도 기업인데 이 기업도 또 수많은 기업이고 꼭 생산하고 이 투자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 거고 생산은 생산대로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하나죠.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는 뭐 우리가 굳이 한다면 뭐 지방 정부 뭐 분권화돼 가지고 지방 정부 많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좀 아주 뭡니까 단일화된 의사결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부도 그죠. 뭐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뭐 우리가 만번 양보해 가지고 하나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물건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여기다 갖다 팔 것이냐. 1년 동안에 1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에 얼마나 갖다 팔 것이냐. 이게 이제 플로우잖아요. 그죠?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1년 동안에 얼마나
소비할 거냐, 투자할 거냐. 이거를 이제 다 모은 게 항상 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기적이죠. 항상 같아진다는. 어쩌다 같아질 수는 있어도. 항상 같아진다는 기적이죠. 자, 근데 이 기적을 어렴풋하게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장의 역할이죠.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죠. 가격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가, 이거는 공급이고 이거는 수요예요. 두 개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공급이 남아돈다.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가 아이고 이거 뭐 가격이 떨어지는데 좀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다. 줄이고. 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전보다 좀 더 써도 되겠네.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즉 시장의 역할에 의해서 이게 공급이고 수요잖아요. 총공급, 총수요가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장이 항상 그렇게 두 개를 같게 만들도록 제대로 움직여줄 수가 있느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케인스학파 견해를 생각한다면 뭡니까? 두 개가 차이가 나면은, 즉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나면은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서는 뭡니까? 가격이 움직이죠, 그죠? 가격이 움직이고 가격의 움직임이 수요하고 공급을 같아지도록 만들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균형이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가격의 기능에 의해서 균형을 향해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균형이 항상 개런티가 되느냐? 이 경제에는 계속 막 충격이 옵니다. 여기 뭐 하루 중에도 갑자기 뭐 무슨 중국이 뭐 어떻게 감산을 하기로 원유를 서로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다가 또 합의가 깨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페드는 또 뭐 이자율을 좀 돈을 좀 풀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뭐 경제는 계속 이런 충격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충격에 따라서 막 생산자하고 수요자들이 공급자 수요자가 공급량 수요량 막 조절을 하는데 아무리 가격이 뭐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엄청난 이게 훌륭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두 개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게다가 뭡니까? 게다가 우리는 케인스학파, 거시경제학 케인스학파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케인스의 생각에 따르면은 특히 대공황 시절에 높은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그걸로 봐가지고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고전학파 또 우리가 경제 원론 경제학 결혼 시간에 그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웠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총공급하고 총수요 간에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아지는 건 기적이에요, 오히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소득 개정에서는 두 개가 같다. 이게 항상 같다. 정의를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기. 무언가가 뭐냐 하면은 국민소득 개정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소득 개정에서는 이 두 개가 같아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회계를 합니다. 그 원리, 그 방법이 뭐냐? 자, 실제 그 키는 어디에 있냐면 이 투자에 있습니다. 투자. 자, 이 국민소득, 이 투자는 국민소득 개정상 투자는 사후적 투자입니다. 우리 사후적 투자라고 하는 건 사후적이라는 표현은 영어에 이제 엑스포스트인데요. 비슷한 표현이 계획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사후적 투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사후적 투자는
사후적 투자 안에는 이 사후적 투자의 정의가, 사후적 투자의 정의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게 정의식입니다. 계획된 투자 더하기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번, 특히 앞에 거는, 앞에 게 문제, 보다는 뒤에 거,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이제, 자, 계획된 투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도된 투자 또는 의도되지 않은, 이건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영어로 planned investment, unplanned inventory investment, intended investment, unintended inventory investment. unintended나 뭐 unplanned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이게 사후적 투자입니다. 그러면 사전적 투자는 뭐냐? 바로 얘가 사전적 투자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계획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전이고. 사후적인 뭡니까? 난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은 1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무슨 사정이 발생해서 계획된 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원래 계획된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된 거하고 실제하고의 차이가 계획되지 않은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라고 부릅니다. 저쪽에 좀 잘 안 보이죠? 지금 끝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요거 이제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수요 공급 모형 배울 때 그때 수요 공급 모형에 나오는 수요나 공급은 뭐라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 용어가 있는데 의도. 생산자가 이만큼 공급하겠다는 의도죠. 그게. 수요 공급에서의 공급은. 또 수요는 소비자가 이만큼 사겠다는 의사죠. 의사. 인텐션입니다. 각 가격 수준에서 이만큼 사겠다고. 실제로 그 자신의 의도가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컨더리한 퀘스천이거든요.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은 사전에 계획된 게 달성이 됩니다. 자기가 딱 사고자 한 만큼 이 가격 수준에서 내가 이만큼 사겠다 한 것만큼 딱 사게 됩니다.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시장이 균형을 항상 이루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뭡니까? 이 아이디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 99%는 이렇게 항상 공급하고 수요가 맞는데 1%만 공급하고 수요가 어긋난다. 그 1%의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99%에 맞춰가지고 체계를 세워놓으면 1%의 경우에는 내가 기록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근데 그것이 하물며 1%가 아니고 그게 한 3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거꾸로 90%가 될 수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된 것이라고 합시다. 사전에 계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기업들이 이만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이것들 전부 다 뭡니까? 다 계획입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빼고 일단은 이제 그 계획이라고 합시다. 자, 계획이고요. 근데 그 계획이 사후적으로 이제 실현될 때, 그 계획이 계획대로 그대로 실현이 됐다고 합시다. 계획대로 실현이 됐다. 내가 이제 1000대 만들겠다. 그럼 1000대 만들어서 공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다 실현됐어요. 그럼 그 실현된 것하고 이쪽하고가 같아지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죠. 항상 같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가격이 100%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움직이지 않아요. 같아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기업은 1000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핸드폰 1000대 만들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실제로 팔린 게 이게 이제 사후적인가 팔린 거예요. 실제로 팔린 게 900대 팔렸어요. 900대 팔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한 기간이. 자, 이거 내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국민소득 개정에서는. 어떻게 기록할 거냐. 1000대, 이거는 1000이고, 이거는 900이니까, 이거는 뭐 900에 맞춰서 기록을 할 거냐, 1000에 맞춰서 기록을 할 거냐. 라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0에 맞춰서 기록합니다. 왜? 자, 1000대 생산돼가지고 900대만 팔리면은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100대가 안 팔리죠. 안 팔리고 남겠죠. 그럼 안 팔렸으니까 뭐 이거는 어디 뭐 쓰레기장에다가 버립니까? 아니죠. 일단은 뭡니까? 뭐 나중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뭡니까? 기업의 창고에 쌓이겠죠. 안 팔리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기업 창고에 쌓이든 도매상의 창고에 쌓이든 어딘가 쌓이잖아요. 그 쌓인 게 뭡니까? 쌓이는 물건 자체는 재고라고 부르고 이게 100대만큼 뭡니까? 1년 동안에 100대가 늘어났다. 재고의 증가예요. 이걸 우리가 재고 투자라고 부르죠. 재고가 늘어났잖아요. 100대 안 팔리면은. 재고라고 하는 건 원래 뭐 내가 안 팔리고 있던 물건 300대가 있었다. 거기다 100개가 늘어났다. 그럼 400개가 재고가 되는 거고. 이 기간 중에 재고가 늘어난 건 100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재고 투자라고. 플로우하고 스탁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고 투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뭡니까? 기업이 원래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1000대 만들면 1000대 다 팔아가지고 재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산을 했지. 처음부터 뭐 내가 1000대 만들면은 100대 안 팔릴 거다. 그리고 뭐 계획해서 만드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일부러 재고를 늘리려고 하는 기업이 있겠죠. 그 걔네들은 뭡니까? 아예 뭡니까? 그거는 계획된 투자, 재고 투자죠. 일부러 내가 지금 너무 좀 공장에 쌓아놓은 재고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 소비 수요는 950대지만 내가 1000대 만들어서 50대 내가 늘리겠다. 그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1000대 생산해서 1000대 다 팔겠다고 생각하고 다 만들었는데 900개만 팔렸어요. 100개는 뭡니까?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걸 빼고 내가 투자를 계획된 투자, 즉 사전적인 투자를 정의한다면은 1000대고 투자 900대 들어가가지고 두 개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국민소득 개정에서는 뭡니까? 이 남아도는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를 100대를 여기다 그냥 넣어가지고 사후적으로 투자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 I라고 우리가 썼지만은 이것이 사전적인 투자냐, 사후적인 투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죠? 국민소득 개정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투자를 사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국민소득 개정에서만 그렇습니다. 딴 데서 또 뭐 다 투자를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배울 겁니다. 거기에서 투자는 계획된 투자예요. 사전적인 투자예요. 우리는 같은 I를 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소득 개정상의 얘기냐 아니면 국민소득 결정 모형상의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전적이고 사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자, 만약에 이번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1000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1100대가 팔린다고 합시다. 팔렸다고 합시다. 1000대 만들었는데 1100대 어떻게 팔릴 수가 있나요? 있죠. 왜? 이미 그 전해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창고에다가 한 300대 넣어놨었다. 그 재고죠. 그럼 그 재고가 뭡니까? 1000대 중에서 1100대를 팔려면은 1000대 만든 거 다 팔고 재고로 내가 갖고 있던 300개가 200개로 재고가 줄어들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재고 투자죠. 재고 투자인데 마이너스의 재고 투자죠. 그거는. 그리고 그 재고 투자도 역시 계획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1000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1000대 만들어서 1000대 팔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 재고가 예상치 않게 줄어들어. 마이너스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1000이고, 생산이 1000이고, 이건 1100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00이고, 그래가지고 또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남아도는 것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고, 모자란 것은 여기서 빼주고, 해가지고 뭡니까? 키를 맞추는, 무슨,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침대 키가 너무 크면 다리를 자르고 모자라면 늘려가지고 침대에 맞춘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침대의 길이는 항상 뭡니까? 생산력이죠. 아시겠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3장 넘어가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항등식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처분 소득 또는 아까 우리 그 국민소득 개정에서는 이제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불렀죠. 여러 가지 국민소득의 개념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계 처분 가능 소득, Personal Disposable Income. 이게 YD라고 쓰겠습니다.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는. 우리 모형에서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는데요. Disposable Income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국민소득 개정에서는 또는 그 국민소득의 여러 가지 개념에서는 가계 처분 가능 소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거 정의식이고요. 그렇죠? Y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T.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모형에서. 근데 실제는 이 정의가 어떻게,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Y가 만약에, 국내 총생산이라면은 일단은 이제 GNI로 넘어가겠죠. GNI로 넘어갈 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집니까? 실질끼리만 실질을 생각하죠. 그러면 실질 GDP에서 요거 조정해줘야지만 실질 GNI가 되죠. 그 다음에 실질 GNI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정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실질 국민 순소득을 계산해야겠죠. 실질 국민 순소득은 실질 GNI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빼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조정은 뭡니까? 실질 NI를 구성해. 실질 명목이 다 있거든요, 이거는. 실질 NI는 또 실질 국민 소득에서 간접세 빼고 더하기 정부의 기업 보조금. 사실은 이것도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원래 조정해야 될 항목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개정에서 다 이와 같은 관계를 정의를 하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자세하게 아는 거는 뭐 재미도 없고, 우리 목적상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은 또 여기서 뭡니까? 실질 PDI에서, 실질 NI에서 법인세 빼고 사내이익 빼고 개인소득세 빼고 이전지수 더해주고 뭐 이런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국내 총생산하고 이거를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여러 식을 통해 가지고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서 온 거. 시 뭡니까? 다 여기서 빼주고 더해주고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뭡니까? 실제 국민소득 개정에서 조정해야 될 항목을 굉장히 단순하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딱 두 가지만 넣어서 조정을 해준 겁니다. 원래 이 세금은, 조세는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조세가 있죠. 간접세도 있고 또 법인세도 있고 개인소득세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게 조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T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세금은 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 빠지는 역할을 해요. 빠지는 역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해주니까 사실 이거 하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기다 집어넣어 주죠. 뭐 이전 지출도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 이전 지출은 이제 정부가 가게한테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전 지출의 성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 정부의 기업 보조금. 정부가 기업한테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알파고 때문에 AI가 뜬다. AI 하는 기업한테 좀 내가 돈을 주겠다. 아니면 청년 인턴 고용하는 기업한테 내가 좀 더 장려금을 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꼭 가게에 대한 이전 지출뿐만 아니고 기업한테도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 TR의 성격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조정 항목들이 있어요. 다른 조정 항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정의하는 식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이제 하면 좋겠어. 실제로 이제 조금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 요거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략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내 유보 이윤. 그러니까 사내 유보 이윤을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계속 우리가 지금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PDI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것들은 여기서도 뭡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인 것들은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사내 유보 이윤.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항목들이 막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다시 이제 다시 자 가처분 소득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처분 소득의 처분이라고 부르는 요 마지막 식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의 처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처분식인데요. 그러니까 가계는 자신의 가처분 소득을 뭐 여러 가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소득 개정에서는 그 처분하는 형태를 딱 두 가지로만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소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축.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은 저축의 정의식입니다. 저축이 이 저축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가계저축이죠. 가계저축. 가계저축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가계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저축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그냥 나머지로 정의가 돼요. 나머지. 요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일로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것보다 많은 항목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단순화된 식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화된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채워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집어넣어서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요거는 단순화식이 아니에요. 요거는 정말 그야말로 정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 과정에서는 좀 우리가 이 단순화가 들어있어요. 단순화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요거 단순화 아닙니다. 요거 단순화입니다. 요거는 단순화 아니에요. 요건 정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개를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세 개를 좀 결합을 할게요.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요 왼쪽에 Y가 있잖아요. 이 Y 대신에 요 식을 Y에 대해서 요 두 식을 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단은 요 두 식에서 이 YD가 C 더하기 S니까 여기다가 C 더하기 S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넘기면 이 Y는 뭡니까? C 더하기 S 플러스 T 마이너스 T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죠. 이 C 대신에 이 두 식을 C에 대해서 풀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어차피 두 식을 이용해서 뭐 하나를 소거를 하는 건데, 후자를 한번 해볼까요? 뭐 후자를 하면은 C 대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전자가 더 쉽네. 전자가 이게 좀 C 더하기 S 더하기 T 마이너스 TR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차피 세 개가 다 항등식이었으니까 세 식을 이용해서 쓴 것 이것도 항등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C가 양쪽에 있으니까 C를 없애버리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길 건 넘기겠습니다. 자, S 더하기 T 빼기 TR 빼기 G 빼기 더하기 Q 마이너스 X 이퀄 I입니다. 자, 요거 저기 보면 요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가계저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요거 재정수지죠, 이거. 우리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 때 재정수지, 재정흑자 뭐 이런 거 용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재정 수지. 또는 뭐 이게 재정 수지는 재정 흑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재정 흑자가 마이너스면 재정 적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정 알겠죠, 그죠? 문제에 나와 있는 재정 수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재정 수지는 다시 말해서 정부 저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거는 순수출의 마이너스를 이제 붙인 거니까 순수입이고 또는 마이너스의 경상수지인데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외국이 경상수지가 플러스인 거고 외국이 경상수지가 플러스라는 것은 외국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이 물건 팔고 벌어간 돈이 물건 사기 위해서 쓴 것보다 많다는 얘기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하면은 외국에 벌어간 소득이 우리나라에 지출한 것보다 많다는 얘기, 즉 해외 저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국내 투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생산물에 대해서 투자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 식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항등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후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 개정에서는 뭡니까? 저축이 투자하고 같아져요. 여기 이제 기업 저축이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 저축이 빠진 걸 아까 Y에서 YD로 갈 때, 여기 이거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사실 사내유보이윤 빠지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쓴다면 이게 분명히 이런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아까 Y를 남겨놓고 왼쪽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왼쪽에 사내유보이윤이 남았을 거고, 그게 바로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여기에 더하기 사내유보이윤이죠. 사내유보이윤이 바로 뭡니까? 기업저축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의 4부문의 저축 중에 어디에선가 뭡니까? 투자의 재원이 나와야 된다. 그런 항등식. 우리 비슷한 거는 어디서 봤죠? 4부문 순환 모형에서의 균형 조건에서 봤죠.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출하고 주입이 같아져야 되는 거는 균형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뭡니까?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국민소득 개정상의 항등식이고요. 우리가 4부문 모형에서 앞에서 누출하고 주입이 같아져야 된다는 건 뭡니까? 순환의 흐름이 일정하게 돌아갈 균형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균형 조건은 그게 항상 성립되는 게 아니죠. 어떤 균형의 조건이 맞아야지 성립되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냐? 이제 여러분 알겠죠?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 순환 모형에서 누출 주입 얘기할 때 그 투자는 뭡니까? 계획된 투자였어요. 우리 국민소득 개정 모형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투자는 사후적인 투자, 이제 의도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가 포함된 투자입니다. 같은 투자라고 부르지만은 그 투자의 데피니션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그게 뭐 사실 우리가 배울 많은 것의 일부에 불과하지만은 사실 요 개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하고 해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 거시경제를 좀 제대로 조금 이해를 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한 하나의 이제 테스트 베드로 많이 이제 교수들이 잘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뭐 우리가 개념이나 이런 거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외우는 공부고 암기식 공부고 이제 약간 이해를 하면서 뭐 좀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제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 이제 그 테스트 베드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 시험을 내보면은 조금 이해도가 있는 애들은 마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뭐 그냥 내가 국내 총생산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뭐 그거는 아마 여기 한 공부를 조그만 학생들 95%는 다 마칠 텐데 이제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한 30%는 떨어져 나간다든지 뭐 불완전하게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 개정의 항등식은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조금 이제
요 표는 이제 이 국민소득 계산상의 항등식을 그냥 좀 도식화해서 그냥 보여준 거니까 뭐 참고 삼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물가의 측정, 실업의 측정, 생산성의 측정인데 생산성의 측정은 성장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2학기로 미루고요. 여기서는 일단 물가의 측정만이라도 조금 남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하고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거시경제학에서는 개별 생산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산물을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총이란 말이 붙고 총생산, 총수요, 영어로는 aggregate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재화 생산물 한 가지의 가격이 관심이 아니고 물론 그거 중요해요. 개별 재화의 가격도 중요합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거시경제학에서는 개별 재화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많은 재화들을 다 모아놓은 그 어떤 평균적인 가격, 많은 재화들의 또는 뭐 여러 재화들의 생산량의 합, 이걸 이제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물가도 그냥 이제 가격도 그냥 가격이 아니고 이런 물건들의 여러 가지 물건들의 평균적인 어떤 가격 수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가라고 부르고요. 보통 물가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aggregate price level이라고 부릅니다. aggregate price level.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자면 총 물가 수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기니까 뭐 교과서에서는 물가 또는 총물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물가 이거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화가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재화는 가격이 좀 오르고 어떤 재화는 많이 오르고 어떤 재화는 좀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어떤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지표를 메저를 가지고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대표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가 측정의 하나의 목표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오렌지 값은 오르고 귤이 오렌지인가? 뭐 사과 값은 뭐 오렌지 값은 10% 오르고 배 값은 5% 올랐고 사과 값은 5% 떨어졌고 뭐 다른 뭐 망고 값은 변하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줄줄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로 이제 평균적으로 하나로 어떻게 요약해가지고 이 과일 값들이 뭐 2% 올랐느냐, 3% 올랐느냐,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은 사실은 이제 모든 물가를 다 조사한다는 물건의 가격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뭐냐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가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대표적인 가게가 보통 쓰는 물건,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그다음에 뭐 생산자 물가는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보통 쓰는 물건,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쓰는 물건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주로 원자재들이죠. 이런 것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런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물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가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목적에 따라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물건을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이 바스켓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주말에 뭐 저녁 이제 창거리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바구니 들고 가는 그 바스켓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바스켓 안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통 사는 물건들이 자취하는 학생들이나 뭐 있으면 보통 사는 물건들이 들어있겠죠. 이게 뭐 라면도 들어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라면 뭐 5개 쌀 몇백 그램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있으면 이제 뭡니까? 이 물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바스켓을 지금 오늘 사면 얼마냐? 한 달 후에 사면 얼마냐? 2달 후에 사면 얼마냐? 그러면 이제 물가가 측정이 되는 거죠. 바스켓의 가격으로. 왜냐하면 이 안에 이제 아까 오렌지 사과 이게 들어있지만은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바스켓의 가격, 걔네들이 들어있는 바스켓의 가격이. 이 바스켓 안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가를 대표하는 물건들이 또 뭡니까? 물건의 종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물건의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가게가 여러분들이 뭐
학생들 자치 물가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라면이 아마 좀 많이 들어있을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일반적인 소비자의 뭐 장바구니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뭐 쌀이 많이 들어있을지 모르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하는데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Q, I, Q1, Q2 이렇게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QN까지. 그러니까 Q는 뭐냐면 첫 번째 물건의 개수, Q2는 두 번째 물건의 개수, N번째 물건의 개수. 이렇게 이제 바스켓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지금 이 바스켓의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P1, P2, Pn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곱해서 썸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이니까 이 P는 뭡니까? 지금 가격이 들어가겠죠. 현재 T 시점의 가격. 그래서 T 시점의 가격.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요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I고요. I. PI, QI, PI, QI인데, 요거는 이제 T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T 시점의 바스켓의 가격이에요.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개수를 이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수량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B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일단 B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분자는 뭡니까? T 시점이고, 분모는 다른 시점, B라고 하는 시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만약에 값이, 곱하기 100을 한 거는 이제 이거는 좀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100을 한 것이고. 그러면 T 시점의 물가가 B 시점하고 똑같다면은 이 값은 100의 값을 가질 것이고, 올랐다면은 100보다 큰 값일 것이고, 내렸다면은 이제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바스켓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2001년하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물가를 내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올랐는지 5개년 안에. 그러면 바스켓을 하는데 바스켓이 뭡니까? 이게 2001년에 사람들이 쓰는 물건 가지고 측정을 할 수도 있고 2002년에 주로 쓰는 물건 매년 다를 수도 있잖아요. 2003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어느 걸 갖고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게 매년 달라지면 곤란하겠죠. 그죠? 좀.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딱 똑같이 바스켓을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바스켓을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뭐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어떤 특정한 해를 고르는 거예요. 2003년을 고른다. 그러면 그 해를 우리가 보통 기준연도라고 합니다. 베이스 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이어의 바스켓으로 이것을 바스켓을 고정을 시킨다. 바스켓이 일단 고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각 해의 물가는 그 해의 이제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요 가중치에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이 분자고요. 보통 이제 근데 이 물가 지수는 이것을 그냥 리포트하는 게 아니고 분모는 뭡니까? 베이스 이어의 기준연도의 바스켓의 가격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물건도 기준연도 거 썼고 가격도 기준연도 가격이었으니까 기준연도입니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지수화시킨다라고 합니다. 노멀라 지수로 만든다. 이렇게 노멀라이즈인데요. 이 지수는 특성이 뭐냐 하면은 단위가 없습니다. 지금 원래 이 분자하고 분모가 각각 단위가 뭐였겠습니까? 우리나라 바스켓의 가격이라면 원이에요. 원원끼리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라스파일의 지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의 가격이 기준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졌냐, 싸졌냐를. 몇 원이, 이게 만약에 이 단위가 몇 원으로 나오면 물건의 가격이 몇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는데 단위가 원이 분모 분자가 서로 약분돼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나와 있는 그 지수의 값을 어떻게 해서 만약에 이 값이 110이 나왔다. 그럼 뭡니까? 이 바스켓의 가격이 기준연도에 비해서 10% 올라갔다. 물론 기준연도하고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2004년도가 이게 105고 2005년도가 107이면
2005년도가 2004년도에 비해서 2니까 뭐 약 2% 조금 못되게 올라갔다. 비싸졌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해 간에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얼마나 비싸졌느냐 비교는 가능한데 절대적인 바스켓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 주죠, 이것이. 자, 라스파이레 지수 뭐 나름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기준 연도로 바스켓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이 물가를 측정하는 해가 기준 연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잖아요. 기준 연도를 2003년도로 정했는데 2004년, 5년, 6년, 7년, 8년 가다 보면 더 이상 뭡니까? 2008년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2003년의 지수가 바스켓이 제대로 대표를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 못 해주는 예를 좀 몇 가지 문제를 들겠습니다. 무엇이 이거는 이제 물가 측정, 라스파이레 지수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물가를 측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편이라고 하는데 편이라고 해서는 계속 암만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해도 이쪽 방향으로 더 높아지거나 물가가 더 높게 측정이 되거나 낮게 측정이 되거나 이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편의가 일어난다 하거든요. 바이어스를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쓰고 이제 읽을 때 이거는 계량경제에서 나오고 통계학에서 나오는데 편기라고 좀 잘못 근데 편의가 맞습니다. 이거는 편의 바이어스란 말을 한자어가 이제 읽을 때 어떤 사람은 기라고 읽기도 하는데 편의가 맞고요. 라스파이레 지수가 이제 보통 이제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보통 실제 물가의 상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면 첫째는 대체편입니다. 대체편이란 뭐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기준 연도는 작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커피 값이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바이 더 웨이 그 카페 베네가 중국계 기업에 팔렸습니다. 카페 베네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샀는데 싱가포르 카페 베네를 산 사람이 중국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데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이거는 벌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 커피 체인 같은 것들이 경쟁에 의해서 점점 지금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 수많은 인구가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커피 값이 지금 3,000원, 4,000원이 아니고 훨씬 더 비싸질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금년에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갑자기 선호하게 돼가지고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선호가 변하면은 커피값이 5배가 됐다 갑자기. 자, 그러면은 그냥 하면은 그대로 이제 커피값 5배 된 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보시겠습니까? 커피값이 5배가 되면 웬만한 커피 매니아가 정말 커피 매니아가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세 잔 막걸리를 2잔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커피숍 가는 대신에 커피 대신에 커피집에 가서도 티도 파니까 티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전통차집에 간다든지 바꿔버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소비에 있어서 substitution이죠. 배운 거죠. 경제원론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물건을 적게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substitution이 우리 물가 측정에서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바스켓의 내용을 변화시켰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바스켓의 가격을 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바스켓을 기준 연도로 고정을 시키면은 커피 값이 5배가 됐지만 커피는 똑같이 소비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활비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겠죠. 대체편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상승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 대형 할인점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소비의 코스트를 줄이는. 물론 이제 이것은 사실은 대형 할인점을 가는 것이 반드시 소비의 코스트를 반드시 줄이는 게 아닌 게 시간은 더 들 수가 있어요. 집 앞에서 그냥 동네 슈퍼에서 사 먹는 것이 더 시간을 적게 들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높다면은
사실 대형 할인점에 가가지고 이만큼 사다 놓고 한두 달 동안 재워놓고 먹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사 먹는 게 더 쌀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바이어스도 있을 수가 있고, 대형 할인점에 가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저겁니다. 새로운 상품의 등장, 질의 변화. 이건 뭐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뭐 모바일 폰 앱 같은 거 이거 아니면 뭐 핸드폰 같은 거 요새 뭐 얼마나 빨리 새 것이 나오고 성능이 더 좋은 게 나오고. 근데 뭐 지금 만약에 바스켓을 2년 전으로 고정시키고 있더라도 핸드폰이 아마 S5 근데 지금은 S7이 아마 기준이 아마 금방 될 거고 금년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반영을 못 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에 할게요. 파쇄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쇄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쇄식은 라스파이레식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거는 이제 라스파이레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파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PITQIB잖아요. PIBQIB죠. 그러니까 바스켓을 기준전도로 고정을 시키고 가격만 그 해의 가격을 측정하고자 하는 해의 가격을 넣었죠. 파쇄식은 뭐냐면 요거를 B를 쓰는 게 아니고 T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해의 바스켓으로 이거 바스켓을 매번 바꿔주는 그것이 이제 파쇄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똑같은 기준연도도 T년도 바스켓으로 가격을 측정한 것이 똑같은 바스켓을 썼기 때문에 물가의 비교는 가능하죠. 바스켓을 전혀 다른 걸 쓴다면 물가의 비교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파쇄식도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물가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전체에서 쓰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근데 두 가지 모두 라스파이레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준 연도를 중간에 한 5년 만에 한 번씩 바꿔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100% 해결 잘 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바이어스는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쇄식을 쓰는 것은 GDP 디플레이트. 우리가 이제 GDP도 뭡니까?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목 GDP하고 실질 GDP 간에 서로 변환을 시키는데 개념적으로는 물건이 이만큼 있으면 현재 가격하고 뭐 기준연도 가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명목 GDP를 계산을 하고 GDP 디플레이터 계산해서 명목을 실질로 변환을 시키면 명목 GDP는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이 되죠. 그냥 부가가치는 그 해의 부가가치로 되게 리포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 합으로 하면은 명목 GDP가 일단 잡히고 근데 실질로 바꿔주려면 이제 물건의 가격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물건의 가격을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측정을 하는데 그때 파쇄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은 뭐 여기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어차피 뭐 실업은 기말고사 직전에 우리가 실업을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실업에 대해서는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